오늘은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두려워하는 그 시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은퇴 이후 남편과 아내가 하루 종일 함께 집안에 머무는 그 일상입니다. 직장이라는 울타리가 사라지고 나면 수십 년 동안 각자의 방식으로 흘러가던 두 사람의 시간이 갑자기 한 공간에서 맞닥뜨리게 됩니다. 어떤 부부는 이 변화를 행복의 시작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부부는 이 변화가 불편함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함께 무언가를 즐길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시니어 부부들의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상담을 통해 또 주변의 수많은 사례를 통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은퇴 후에도 부부 관계가 깊어지고 서로에 대한 애정이 되살아나는 부부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함께하는 취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움직이고 같은 것에 웃고 같은 성취감을 나누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취미라는 것이 젊은 시절에는 개인의 즐거움을 위한 것이었다면 은퇴 이후에 취미는 관계를 유지하고 깊게 만드는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여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함께하는 시간의 질이 부부 관계의 온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많은 시니어 부부들이 선택하는 취미는 텃밭 가꾸기입니다. 작은 화분 몇 개로 시작해도 좋고 주말 농장 한 칸을 빌려도 충분합니다. 흙을 만지고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수확하는 과정에는 자연스럽게 대화가 생깁니다. 오늘 상추가 얼마나 자랐는지, 토마토에 벌레가 생겼는지, 다음 주에는 무엇을 심을지 이야기하다 보면 어색했던 공기가 조금씩 풀립니다. 텃밭은 두 사람에게 공동의 책임감을 줍니다. 함께 돌봐야 하는 무언가가 생기면 사람은 그 관계에서 역할을 찾게 됩니다. 남편은 물주기를 담당하고 아내는 수학과 요리를 맡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역할이 나뉘고 그 역할 속에서 서로의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는 걷기 여행입니다. 먼 곳을 가야 한다는 부담을 버리십시오. 동네 산책로도 좋고 가까운 둘레길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걷는 시간입니다. 걷는 동안 사람은 마음이 열립니다. 앉아서 마주보고 대화할 때와 달리 나란히 걸으면서 하는 대화는 훨씬 편안합니다. 시선이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덜 부담스럽고 몸이 움직이기 때문에 감정도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많은 부부들이 걷기를 시작한 후 대화가 늘었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침묵이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도 함께 걸으면서 쌓이면 어느 순간 편안한 침묵이 됩니다. 말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은 관계, 그것이야말로 성숙한 부부 관계의 증거입니다. 세 번째는 요리를 함께 배우는 것입니다. 요리는 오랫동안 어느 한쪽의 전담 영역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그 경계를 허물어 보십시오. 새로운 음식을 함께 배우면서 두 사람은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처음 배우는 사람과 사람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실패해도 웃을 수 있고 맛이 없어도 함께 만들었기에 가치가 있습니다. 요리 교실에 등록하거나 유튜브 영상 하나를 틀어놓고 함께 따라 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음식이 완성되면 함께 먹는 기쁨이 생기고 그 식탁 위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깊어집니다. 네 번째는 사진 찍기입니다. 카메라가 비쌀 필요가 없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충분합니다. 함께 돌아다니며 꽃을 찍고 하늘을 담고 서로의 모습을 남기는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따뜻합니다. 사진은 기억을 붙잡아두는 힘이 있습니다. 나중에 찍은 사진들을 함께 들여다보며 그날을 떠올리는 시간은 부부에게 공유된 추억을 쌓아줍니다. 오래된 부부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사건이 아닙니다. 작고 평범한 일상을 함께 기억하는 능력입니다. 사진 취미는 그 능력을 키워줍니다. 다섯 번째는 독서 모임을 부부끼리 만드는 것입니다. 같은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훨씬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기회를 줍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어도 배우자의 내면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책 한 권이 그 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소설이어도 좋고 에세이여도 좋습니다. 서로 다른 감상을 나누며 상대방의 시각을 발견하는 경험은 결혼 생활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여섯 번째는 음악입니다. 악기를 배우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좋아하는 음악을 함께 듣는 것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서로 좋아하는 노래를 번갈아 틀어주고 그 노래에 얽힌 이야기를 나눠보십시오. 음악은 기억과 감정을 꺼내는 열쇠입니다. 그 열쇠로 열린 대화는 어떤 것보다도 진솔하고 따뜻합니다. 여유가 된다면 기타나 우쿨렐레처럼 비교적 배우기 쉬운 악기를 함께 시작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함께 소리를 내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7번째는 봉사활동입니다. 함께 누군가를 돕는 경험은 부부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노인복지관에서의 식사봉사, 지역 도서관에서의 어린이 책 읽어주기, 환경 정화 활동 등 어떤 형태든 좋습니다.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하면 두 사람 사이에 공동의 가치관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은 부부를 단순한 동거인이 아니라 인생의 동반자로 만들어줍니다. 내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누는 경험, 그것이 노년의 부부 관계를 가장 깊고 단단하게 만드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은퇴 후 부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취미 7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취미들을 시작할 때 부딪히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 즉 한쪽이 하기 싫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이 오히려 갈등을 만들 때의 대처법에 대해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미를 함께 시작하자고 제안했을 때 상대방이 흔쾌히 좋다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온 두 사람이 갑자기 같은 취미를 갖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남편 쪽에서 거부감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후 무기력함에 빠진 남편은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데 심리적 저항감이 큽니다. 반대로 아내가 소극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평생 가정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온 아내들 중에는 이제 와서 뭔가를 즐기는 것 자체가 어색하고 죄스럽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설득하려 하지 마십시오. 설득은 저항을 낳습니다. 사람은 누군가가 무언가를 하라고 강하게 권유할수록 오히려 하기 싫어지는 심리가 있습니다. 특히 오랜 결혼 생활을 통해 서로의 고집을 잘 아는 부부 사이에서는 설득이 다툼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설득 대신 다른 방법을 써야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먼저 혼자 시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끌어들이려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즐겁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텃밭을 가꾸고 싶다면 혼자 조그만 화분 하나를 키우면서 기뻐하십시오. 걷기를 함께 하고 싶다면 혼자 나가서 돌아와 그 길에서 본 것들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사람은 즐거운 것을 보면 자연스럽게 끌립니다. 강요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 훨씬 현명한 접근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상대방이 이미 관심을 가진 분야에서 접점을 찾는 것입니다. 남편이 오랫동안 낚시를 좋아했다면 낚시를 함께 나가는 것을 제안해 보십시오. 아내가 드라마를 즐긴다면 그 드라마를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십시오. 새로운 취미를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을 내려놓고 이미 존재하는 상대방의 관심사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기도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같이 하자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좋아하는 것에 내가 관심을 갖겠다는 태도는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데 훨씬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었다 해도 그 시간이 항상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마찰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두 사람이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다 보면 서로의 방식 차이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남편은 대충 빨리 하고 싶어하고 아내는 꼼꼼하게 하고 싶어합니다. 아내는 계획을 세우고 싶어하고 남편은 즉흥적으로 움직이고 싶어합니다. 이런 차이가 충돌로 이어질 때 많은 부부들이 그냥 따로 하는 게 낫겠다며 포기합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포기하는 것은 너무 아깝습니다. 방식의 차이는 성격의 차이이고 성격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방식을 통일하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역할을 나누십시오. 텃밭을 가꿀 때 아내가 계획을 세우고 남편이 실행을 맡는 식으로 각자 잘하는 부분에서 기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충돌이 줄어듭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한다는 사실이지 같은 방식으로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 현실적인 문제는 취미에 드는 비용입니다. 은퇴 후에는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드는 취미는 오히려 부부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골프, 해외여행, 고가의 장비가 필요한 취미는 한쪽이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취미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걷기, 독서, 집안에서 하는 요리, 동네 봉사활동 이런 것들은 돈보다 시간과 마음이 더 필요한 취미입니다. 비용 부담이 없어야 지속할 수 있고 지속해야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갈등을 만들 때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취미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취미는 수단입니다. 두 사람이 더 편안하게, 더 자주, 더 즐겁게 함께 있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특정 취미가 맞지 않는다면 바꾸면 됩니다.
걷기가 싫다면 자전거로 바꾸고 요리가 지겹다면 베이킹으로 바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취미의 종류가 아니라 함께하는 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과 각자의 시간,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은퇴 후 부부가 모든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한다는 생각은 오히려 관계를 숨막히게 만듭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하려면 각자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남편은 혼자 산책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아내는 혼자 책을 읽거나 친구를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있어야 다시 만났을 때 나눌 이야기가 생기고 서로에 대한 그리움이 생깁니다. 각자의 시간을 허용하는 것은 신뢰의 표현입니다. 당신이 혼자 있어도 나는 괜찮다. 당신에게 당신만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 이런 태도가 은퇴 후 부부 관계를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함께하는 취미가 관계를 가까이 당기는 힘이라면 각자의 시간은 그 관계의 숨통을 태워주는 힘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은퇴 후의 삶은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은퇴 후 부부 사이에서 가장 자주 일어나는 갈등의 뿌리, 바로 역할 변화와 자존심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사회에서 인정받던 남편이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리고 평생 집을 지키던 아내가 자신의 영역이 침범당한다고 느낄 때, 그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찾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퇴라는 사건이 남편에게 어떤 의미인지 많은 아내들이 잘 모릅니다. 반대로 은퇴한 남편이 집안에 들어왔을 때 아내가 느끼는 감정을 남편들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서로 다른 두 감정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은퇴 후 부부 갈등의 상당 부분이 시작됩니다. 남편에게 직장은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부장이라는 호칭, 팀장이라는 직함, 회의실에서의 발언권, 부하 직원들의 존경, 어린 시선,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는 순간 그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명함이 없어지고 아침에 나갈 곳이 없어지고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이 공백은 생각보다 훨씬 크고 깊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은퇴 직후 심한 무기력감과 우울감을 경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온 남편이 그 공백을 채우려는 방식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직장에서 하던 대로 집 안에서도 지시하고 결정하고 관리하려 합니다. 아내가 수십 년 동안 혼자 꾸려온 살림에 이런저런 의견을 내고 왜 이렇게 하냐며 지적합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자신의 오랜 영역이 침범당하는 느낌입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해온 일인데 갑자기 나타나서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반감이 생깁니다. 이것이 은퇴 후 부부 갈등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남편 쪽에서 먼저 한 가지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집은 직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방식, 즉 효율과 성과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방식은 가정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가정은 감정과 관계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공간입니다.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 해도 그것이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린다면 그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은퇴한 남편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역할을 찾는 것이지 기존의 방식을 집안에 이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남편의 새로운 역할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내가 부탁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부탁하십시오. 여보, 장 볼 때 무거운 것 좀 들어줄 수 있어요? 여보, 이 짐 좀 정리해 줄 수 있어요? 이런 구체적인 부탁이 남편에게 역할을 줍니다. 남편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도 어디에 어떻게 끼어들어야 할지 몰라서 어색하게 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내가 먼저 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반대로 아내도 돌아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남편이 살림을 도우려 할 때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핀잔을 주거나 다시 하는 모습을 보이면 남편은 다시는 도우려 하지 않습니다. 설거지를 했는데 아내가 다시 닦고 청소를 했는데 아내가 다시 쓸면 남편은 내가 뭘 해도 소용없다는 좌절감을 느낍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방식이 달라도 괜찮습니다. 함께 하려는 마음을 먼저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자존심 문제는 아내에게도 있습니다. 평생 집을 지키며 아이를 키우고 살림을 해온 아내들 중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일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남편이 사회에서 인정받는 동안 자신은 그늘에 있었다는 감정입니다. 은퇴 후에는 이 감정이 더 선명하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남편도 집에 있으니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남편들이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내가 해온 일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일들입니다. 끼니를 챙기고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크고 작은 살림을 관리하는 것, 이 모든 일이 사실은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가 아내의 자존심을 오랫동안 건드려 왔습니다. 은퇴 후에는 이 당연함을 감사함으로 바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밥이 맛있다, 집이 편안하다, 이런 간단한 말 한마디가 아내에게는 오랫동안 받지 못했던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역할 변화의 과정에서 부부가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두 사람 모두에게 적응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남편도 처음이고 아내도 처음입니다. 수십 년 만에 하루 종일 함께 있어 본 적이 없는 두 사람이 갑자기 매일 같은 공간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서툴고 어색하고 부딪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것을 관계가 나빠지는 신호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의 일부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 적응의 시간을 단축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이 바로 대화입니다. 불편한 것을 참고 쌓아두지 마십시오. 작은 것일수록 빨리 꺼내십시오. 쌓인 감정은 언젠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터져나오고 그때는 이미 감정이 크게 상한 후입니다. 불편할 때 바로 말하되 상대방을 공격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느꼈다는 방식으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잘못했다는 말 대신 나는 그 순간 서운했다는 말이 훨씬 덜 방어적인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은퇴 후 부부 사이에서 쉽게 무너지는 것들, 특히 대화 방식과 감정 표현의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는데 왜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걸까요? 이 질문을 품고 있는 부부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오래 살수록 더 잘 알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오래 살수록 대화가 줄어들고 감정 표현이 굳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이 문제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바깥에서 바쁘게 지낼 때는 그 바쁨이 단절을 가려주었지만 이제 그 가림막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대화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나누는 것은 정보 교환에 가깝습니다. 오늘 뭐 먹을까, 누가 전화했어, 어디 아프지 않아, 이런 말들은 대화처럼 보이지만 감정이 빠진 소통입니다. 감정이 없는 대화는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연결만 만들 뿐 두 사람을 가깝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진짜 대화는 내가 오늘 어떤 기분이었는지, 무엇이 좋았고 무엇이 힘들었는지, 요즘 무엇이 걱정되는지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 특히 남성들이 이런 감정적인 대화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약한 것처럼 느껴지거나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마음을 읽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오히려 말하지 않음으로 인해 상대방은 나는 관심 바뀌구나, 우리 사이에 더 이상 나눌 것이 없구나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느낌이 쌓이면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깁니다. 그 벽을 허무는 첫 번째 방법은 하루에 한 가지씩 감정을 말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저 노을 보면서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더라. 오늘 오래된 노래를 들었는데 옛날 생각이 나더라.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런 짧은 감정 표현이 쌓이면 상대방은 당신의 내면을 조금씩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알미 친밀감을 만듭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는 연습입니다. 오래된 부부일수록 상대방이 말을 시작하면 이미 끝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끊거나 딴 생각을 하거나 핸드폰을 보면서 듣습니다. 이것이 상대방에게는 당신의 말은 듣고 싶지 않다는 신호로 전달됩니다. 말하는 사람은 내용뿐 아니라 상대방의 태도를 통해 내가 존중받고 있는지를 느낍니다. 끝까지 듣는 것, 눈을 마주치는 것, 고개를 끄덕이는 것, 이 단순한 행동들이 상대방에게 나는 당신의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전달합니다. 세 번째는 비판과 충고를 줄이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대화가 단절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말할 때마다 충고나 비판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털어놓았더니 그러니까 내가 문제야,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했어야지 하는 반응이 반복되면 사람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집니다. 배우자에게 말하는 이유는 해결책을 듣기 위해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들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공감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대방이 무언가를 말할 때 먼저 해결책을 내놓으려 하지 말고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그런 말부터 꺼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감정 표현에서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고마움을 표현하는 빈도가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사귈 때는 작은 것 하나에도 고맙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당연한 것들이 늘어나고 감사의 말은 점점 줄어듭니다. 밥을 차려줘도 당연하고 빨래를 해줘도 당연하고 옆에 있어줘도 당연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위해 하는 모든 것은 그 사람이 선택한 행동입니다. 그 선택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관계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고맙다는 말이 어색하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밥 맛있네, 덕분에 편하게 쉬었어, 오늘 같이 있어서 좋았어. 이런 말들이 상대방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특히 오랫동안 인정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배우자에게는 이 짧은 한마디가 오랜 상처를 조금씩 아물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대화와 감정 표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갈등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갈등이 없는 관계는 두 사람이 서로에게 관심이 없거나 한쪽이 무조건 참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갈등이 없는 관계가 아니라 갈등을 잘 다루는 관계입니다. 싸우더라도 상대방의 인격을 공격하지 않는 것, 과거의 잘못을 현재의 싸움에 끌어들이지 않는 것, 그리고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잠시 멈추는 것, 이 세 가지가 갈등을 파국으로 만들지 않는 핵심입니다. 잠시 멈추는 것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이 올라왔을 때 바로 내뱉는 말은 대부분 후회를 남깁니다. 그 순간에는 맞는 말처럼 느껴져도 냉정하게 보면 지나친 말인 경우가 많습니다. 화가 났을 때 나는 지금 잠깐 생각을 정리하고 싶어라고 말하고 자리를 피하는 것은 도망이 아닙니다. 관계를 지키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감정이 가라앉은 후 다시 대화를 이어가는 것, 그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은퇴 후 부부관계에서 많은 분들이 조심스럽게 묻는 주제, 바로 신체적 친밀감과 정서적 유대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부분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유지하며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부부 사이의 친밀감이 변한다는 것은 누구나 경험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입 밖에 내어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서는 이런 주제 자체를 꺼내는 것이 부끄럽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부들이 이 문제를 혼자 안고 침묵 속에서 멀어져 갑니다. 오늘은 그 침묵을 조금 깨보려 합니다. 신체적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호르몬의 변화, 체력의 저하, 건강 문제, 이런 것들이 부부 사이의 신체적 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많은 부부들이 이 변화를 친밀감의 끝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전 같지 않으니까 그냥 포기하자는 식으로 스킨십 자체를 삶에서 지워버립니다. 이것이 부부를 같은 집에 사는 남남으로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밀감은 신체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정서적 친밀감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손을 잡는 것, 어깨를 토닥이는 것, 눈을 마주치고 웃는 것, 이런 작은 접촉들이 두 사람 사이의 온기를 만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신체적 접촉은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시켜 스트레스를 줄이고 유대감을 높인다고 합니다. 이것은 나이와 관계없이 작동합니다. 젊은 부부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시니어 부부들이 언제부터인가 서로를 잘 만지지 않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해서 나중에는 습관이 되어서 결국에는 왜 그렇게 됐는지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거리를 좁히는 것이 불편하다면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 한 번 잡기, 함께 텔레비전을 볼 때, 어깨 옆에 앉기, 잘 자라는 말과 함께 등을 가볍게 두드리기, 이런 작은 시도들이 굳어버린 거리를 조금씩 좁혀갑니다. 정서적 친밀감을 높이는 데 가장 강력한 것 중 하나는 서로에게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죽음에 대한 생각, 건강에 대한 두려움, 앞으로의 삶에 대한 불안, 이런 감정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배우자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혹은 약해 보이는 것이 싫어서입니다. 하지만 이런 깊은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배우자여야 합니다. 내가 요즘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다, 가끔 두렵다, 이런 말을 꺼낼 수 있는 관계가 진정한 의미의 부부입니다. 이런 대화를 나누면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서로의 취약한 부분을 보여주고 받아들이는 경험이 쌓이면서 관계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의 열정적인 감정과는 다르지만 그보다 훨씬 단단하고 따뜻한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노년의 사랑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형태입니다. 은퇴 후 부부 관계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서로의 노화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상대방의 흰머리가 늘고 얼굴에 주름이 깊어지고 몸이 예전 같지 않아질 때 그것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가 관계의 온도를 결정합니다. 변해가는 모습을 실망의 눈으로 보는 것과 함께 나이 들어가는 증거로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관계를 만듭니다. 배우자의 변해가는 모습 안에서 지금까지 함께 걸어온 세월을 보는 눈, 그 눈이 노년의 사랑을 지키는 힘입니다. 지금까지 4번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것을 나눴습니다. 취미를 함께 찾는 것, 역할 변화에 적응하는 것, 대화와 감정 표현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친밀감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은퇴 후의 삶은 2번째 인생입니다. 첫 번째 인생이 사회와 가족을 위해 달려온 시간이었다면 2번째 인생은 처음으로 나 자신과 내 곁의 사람을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곁의 사람이 바로 배우자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 달려오면서 미처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던 그 사람을 이제는 천천히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야 비로소 배우자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알게 됐다고 말합니다. 내가 바깥에서 바쁘게 지내는 동안 묵묵히 자리를 지켜준 사람, 아무 말 없이 내 뒷바라지를 해준 사람,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준 사람, 그 사람의 존재가 이제야 온전히 보인다고 합니다. 이것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깨달았다면 지금부터 표현하면 됩니다. 표현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밥이 따뜻해서 좋았어.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고생 많았어. 이런 말들이 오랫동안 쌓인 무게를 가볍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말들이 쌓이면 두 사람 사이에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싸우고 참고 버텨온 역사가 아니라 서로를 알아가고 감사하며 함께 살아가는 역사가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관계가 바로 부부관계입니다. 혈연도 아니고 처음부터 인연이 정해진 것도 아닌 오직 선택으로 시작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 선택이 수십 년을 지나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대단한 일입니다.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서로 상처도 주고받았을 것이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함께 있다는 것, 그것이 두 사람이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은퇴 후의 부부 관계는